자,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FOMC 의사록이죠.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대선 기간인데 지금 어쨌든 마크롱이 아직은 유리한데 지금 르펜이 그 좀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예, 르펜은 굉장히 이제 극우주의자고 만약에 르펜이 만약에 당선이 돼버리면 또 유럽의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랑 좀 그래도 마크롱은 좀 러시아랑 좀 그래도 좀 친분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푸틴도 좀 마크롱을 좀 초대를 하고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마크롱이 좀 적극적으로 좀 유럽 내에서는 좀 나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좀 주요 정상들 중에서 푸틴이랑 그래도 조금 뭐 친분 관계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메르켈 총리랑 옛날 메르켈 총리랑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이라고 보는데 메르켈 총리야 뭐 지금 이제 집에 가셔서 지금 쉬고 계시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뭐 그쪽에 업무를 안 보겠지만 어쨌든 그래 마크롱 대통령인데 지금 요게 조금은 이제 르펜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어쨌든 마크롱이 그래도 뭐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후보들이 해서 지금 현재는 마크롱이 만약에 제일 높은데 이 양자 대결 가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이 과반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선 투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르펜의 표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마크롱이 지금 재선이 안 되고 막 르펜이 돼버리면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 대선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결과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이 미치진 않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일단은 안테나를 그쪽에 이제 두고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뭐 그거 말고는 어쨌든 메인 이슈는 이거죠. 예, 매파적인 FOMC 이사록인데 일단 시장이 예상한 거 근데 이거 여러분 요거를 좀 잘 그 해야 되는 게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오늘 나왔는데 자 매월 자 950억 불 규모의 QT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국채는 한 600억, 그 다음에 MBS는 모기지 채권은 350억 불 요만큼 이제 하겠다라고. 요거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이고 3개월마다 요 상한선 내에서 QT 규모를 수정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장이 자 300억 불이면 좀 환호를 할 거고 요 미만이면 이거보다 높으면 시장은 빠질 거고 500억 불 이상 나와버리면 이건 좀 금방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950억 불이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시장 예상치를 2배로 넘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러니까 매달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최대한 이제 감축하는 게 950억 불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매월 950억 불을 당장에 줄이겠다라는 건 아니고 점차 이렇게 상한선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예전에 이제 2017년에서 이제 2019년 요때까지 QT 할 때도 최면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0억 불 정도 했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늘려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연준 한 300억 불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억 불 정도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한 이제 3월 달, 아니 그러니까 그 6월 달에 이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연말 정도 12월 달 정도 돼서 이게 뭐 한 600억 불에서 많이 가면 이제 상한선인 950억 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뭐 뒤에도 좀 설명하게 드리겠지만
예, 요 포인트가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요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예상했나 수준인데 요렇게 나온 거라서 그 다음에 국채 일단은 중요한 건 국채부터 매각을 한다라는 거. 국채부터. 예. 왜냐면 이 MBS부터 매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자체가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경기에 우려감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이제 주택 시장 자체를 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있어 보는 거예요. 일단 국채부터 매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상황이 보고 이거 생각보다 뭐 잘 버티네. 시장이 그렇게 안 빠지네라고 생각하면 MBS로 바꾸겠다는 거죠. MBS 그때 매각을 한다라는 거죠.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안 주겠다라는 거죠. 이거에서도 지금 연준의 지금 어찌 보면 이 스탠스가 연준의 어찌 보면 뭐 이 통화 정책을 대하는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부러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오늘 전 이제 뉴욕 연은 총재죠. 예, 더들리. 원래 이분이 엄청난 비둘기였거든요. 예, 엄청난 비둘기였어요. 더들리 총재가. 근데 이분이 퇴임을 하고 나서는 굉장한 매파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분이 그 뉴욕 연은 총재를 역임할 때는 디플레이션과 싸움이었잖아요. 시장이 아무리 시장에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에 계속 빠지니까 그때는 진짜 공격적이었고 공격적인 비둘기였죠. 근데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저걸 엄청난 물가를 상승을 봤으니까 뭐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그룹급 인사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종종 나와요. 그냥 연준이 시장을 부러뜨려야 된다라는 발언이. 오늘은 더들리 총재가 뉴욕연 총재가 이 발언을 했지만 그 앞전에는 어딘가에 모건 스탠리 쪽이었나 어쨌든 그쪽에서 하여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러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경기를 부러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경기를 침체를 시켜야 된다. 침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소비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자산 시장을 붕괴를 시켜서 사람들을 좀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이게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좀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할 거고 결국은 그렇게 했으면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게 결국엔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거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어쨌든 약세론자들의 좀 주장이긴 한데 오늘 어쨌든 뭐 더들리 총재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 연준도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인식은 나오곤 있죠. 근데 여기서도 아까 느낀 것처럼 연준은 그래도 시장을 부러뜨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건 오히려 떨어진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것보다는 쉬워요. 오히려 카드가 있거든. 근데 디플레이션은 카드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일본을 봐보세요. 일본이 저렇게 한번 부러지고 나니까 저 거의 뭐 디플레이션 지금 시대로 계속 가니까 안 올라가잖아.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일본은 지금 30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성장이 나오잖아. 안 된다니까. 그게 좀 위험해. 그래서 연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고 중요한 건 한 번 이상 50bp 올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은 아니겠죠. 최소한 일단 이번 뭐 준 거죠. 5월은 올린다. 야 6월달도 올릴 거야. 이까지는 일단 하는 거고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한 뭐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횟수가 이제 6번 남았죠. FOMC가 6번인데 여기서 긴급으로 뭐 이렇게 옛날에 볼 것처럼 토요일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소집해가지고 막 금리 이렇게는 안 할 거니까
한 6번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지금 예상은 원래는 한 50bp 이렇게 한 2번 정도 할 건데, 지금은 한 3번까지는 한다. 50bp 인상을 3번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은 이 연준의 공격적인 스탠스를 어느 정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묻어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준은 지금 한 번 이상 50bp, 그래서 한 2번 정도 한다라는 거지만, 시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우려감을 나타내요. 예, 조금 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연준은 3번 이상, 3번 정도는 50bp를 인상을 할 거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가격대예요. 그게 지금 묻어난 가격대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공격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더 안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라인은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500이 깨지는 라인. 그게 지금 지금 가격에 일단 한번 반영이 됐던 가격대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최악을 가정했던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가장 강력했을 때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가장 강력하게 반영이 된 시점이에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걸 깨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는 인상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매파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많이 삽입됐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겠다라는 거, 일단 국채부터 매각하고 MBS 매각하겠다라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스티프닝해졌어요. 역전이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지금 이게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고, 그에 반해서 여기 보시는 건 2년물. 저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데, 어쨌든 2년물 금리는 내렸어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살짝 지금 역전해서 이제 좀 위로 올라왔던 상황이고, 특히 저는 이거를 잘 안 본다고 했죠. 원래 10년물이랑 3개월물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10년물과 3개월물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이 체감하는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3개월물과 10년물의 이 일드 커브는 더 스티프닝해졌습니다. 더 가팔라졌어요. 이건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오늘 이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건, 연준이 그러니까 QT를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 장기물을 국채로 먼저 던지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요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 양적 QT를 양적 긴축을 하면서도 시장의 성장성을 꺾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시장의 유동성은 흡수는 하는데, 대신 은행들이 먹고 살만하게, 은행들이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QT를 줄이고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건 안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책금리가 더 민감한 2년물은 더 오를 거고, 더 오를 거고, 10년물은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선방이 되니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먹고 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립 마진이 안 나오잖아, 예대 마진이.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먼저, 장기물을 먼저 던져준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올려주고, 자기들은 어차피 흡수는 이 10년물 쪽에서 흡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2, 5, 7 이런 것들, 요 국채부터 먼저 흡수를 하고, 중요한 건 이 3개월물이나 요런 것들은 놔둔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요렇게 일드 커브는 스티프닝하게 만들어가지고 은행들이 대출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체는 흡수는 시킵니다. 흡수는 시키지만 지금 현재 이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만으로도 충분히 대출 승수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시장은 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고, 실제로 총 뿌려져 있는 유동성은 대신 연준이 흡수를 하는 거. 결국에는 긴축을 하더라도 경기를 부러뜨리진 않는 거야. 물론 근데 어쨌든 긴축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 통화 정책의 중립인 거죠. 통화 정책이 금리를 물가를 인상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버블을 만들지도 않는, 경기를 또 침체시키지도 않는 요 중립. 요거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번 3월 FOMC 의사록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이 지금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 그 수준까지로 줄어들었어. 완전 확 줄었어요. 팬데믹 그 직전 수준까지. 비중이 엄청 줄어져 있습니다. 특히 비관적으로 보는 애들은 거의 뭐 5%까지도 줄었어요.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인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실적 시즌에서 얘들의 예상과 다르게 경기 침체 좀 덜 오고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주식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곡간이 오히려 넓어져 있어요. 잔에 술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술을 담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4월이 상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저는 조정의 좀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예상한 딱 그 위치까지 왔어요. 13,800까지는 조정 줄 수 있다. 이건 그 정상적인 조정이다. 그러니까 눌림목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엄청나게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해외 주식을 또 매매를 할 겁니다. 매매를 할 거고, 뭐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익절했던 거, 익절한 금액은 절반은 현금으로 놔두시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 주식 쪽에 계좌에 좀 옮겨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이번 조정에서 더 많이 담을 거다. 근데 이거는 이번 주까지만 할 거예요. 저는 이번 주까지가 그냥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 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라 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좀 바닥 다지고 그 다음부터 전 치고 갈 거라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실적 시즌 전에 이렇게 주가가 우려감을 가지면서 조정을 받아 놓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와도 별로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좀 실적이 적당하게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좋아질 거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번 주까지 좀 조정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원상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기대감 가집니다. 이거 4월 달에 전 나스닥 기준으로 15,500 터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계속 미국 주식 비중 좀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계속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그 반도체 관련 쪽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장에 노이즈가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끌어오면 던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반도체가 좀 많으니까 던지는 거고, 다만 하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그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노리고 반도체는 들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국내 쪽보다는 여전히 미국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좀 별로예요. 사업적으로. 미국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나 아니면 뭐 네덜란드 쪽에 뭐 ADR물로 있는 미국에 뭐 ASML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국내 쪽은 조금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지수 자체가 움직임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위험자산 선호도가 커지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그다음 아직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지금 미국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여놨잖아요. 주식 비중.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으로 잘 들어오진 않죠. 특히 또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대적 매력도, 이머징과의 상대적 매력도에선 지금은 유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부터 채우겠지. 그리고 이머징으로 나올 거니까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 대한 반등은 조금 더 묘연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지루할 것 같고요. 한 6월 후닥거리까지 끝나고 나야지 이제 반등하는구나 라는 정도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한 7, 8월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 쪽은 미국이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 나올 거고 국내는 한 7월 정도가 돼야지 좀 반등 나올 것 같고 뭐 이번에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조정 준다. 하지만 이거는 뭐 예정돼 있던 조정이니까 크게 우려할 구간 아니고 여전히 대세 하락 가능성 낮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